민주당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3주 내놓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동료의식의 수준과 시민의식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들은 오늘날 천지개벽 수준의 국제도시로 만드셨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인천 상륙작전의 현장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눈부신 발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천. 이번 4월 총선에서 인천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서울을, 수도권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 바람으로 채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천시당 신년 인사에 참석을 했죠. 이 행사가 열린 곳이요. 엄격히 따지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은 아닙니다만 그 계양을에 있는 이재명 대표 사무실과는 불과 몇백 미터 정도 떨어지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 갔다. 이렇게 오늘 언론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상 오늘 잠깐 보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귀를 잡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뭐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하겠다는 각오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식이 높기로 소문난 바로 이곳 인천에서 우리의 네 번째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순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죠. 숫자는 이렇게 저희가 50을 줄인다라는 걸 해놓되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고민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거 헌법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떠오르시겠죠. 근데 오늘 이 얘기를 꺼내놓은 건데 자, 오늘 강민구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다른 지역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인천에 방문해서 인천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인천 분들을 극찬하고 축켜 세우는 이런 발언과 함께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자는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근데 하필 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를 찾은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내놨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어떤 선전포고 같은 얘기죠. 선전포고요. 예, 저게 심장에 들어가서 예. 250명으로 줄일 테니 어떻게 할 거냐 대답해라. 답을 이런, 하세요. 이런 예. 어떤 무언의 압력인데 사실 그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가 이제 300명인데 외국에 비해서 뭐 인구 비례를 보면 그렇게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계산적인 게 있다고 보이는데 첫째로 일단 국민들의 어떤 감정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그리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너무 많다. 줄이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대다수 여론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슈 선점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를 날렸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이게 깝깝한 겁니다. 이거를 안 받자니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하고 좀 역행하는 거고 받자니 또 이 당내에서 또 다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역구라든가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현실적인 문제가 복잡하지 있고요.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직에서 날아가야 되는 그런 또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외통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50명까지 줄여봅시다라는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이제 민주당 얘기를 살짝 곁들였거든요. 박성중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250명으로, 그러니까 50명을 줄이자는 거죠, 숫자로. 이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막 던지는 거죠, 뭐. 막 던진다, 지금. 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일단 막 던지는 거죠. 난사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정조준 형이 아니라 이제 난사형으로 이제 정치개혁 안을 가지고 선점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기현 당시 대표가 270명 줄이자고 했는데 그때 막 그 국회 의사당 안에서
30명 줄이자 막 그 정치 혐오 발언을 엄청 했어. 자기 자신이 국회의원이면서.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예. 저 타당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얘기 나오자마자 없어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특징은 뭐냐면 예.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정치에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이 정치권 밖에 있었던 검사 출신의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서 예.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제 국회가 실질적인 어떤 비난의 대상이라는 부분을 자극해서 혐오의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를 지지하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건데 예. 진정한 정치라면 이런 것이죠. 이제 뭐냐면 이렇게 난사형이 아니라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라는 게 이런 거고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왔는데 이 제도가 어떤 현상에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예. 정확한 메시지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인 메뉴가 없고 사이드 예. 메뉴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의 가장 특징은 비전과 한국이 무엇을 가야 되냐고 하는 주 메뉴가 없고 예. 혐오를 자극해서 사이드 메뉴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포장을 하는 기술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막 던지식 정치를 그만하라고 좀 경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감축 본인 제안. 물론 조건을 붙였어요. 총선에 승리할 경우 이거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을 줄인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많이 제안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관철은 안 됐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정치 개혁안 차원인데 이게 4번째입니다. 오늘로요. 그럼 앞서서 3번이 있었다는 소리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연일 내놓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이걸 내놨어요. 그리고 금고용 이상 확정 시에 세비 절액 반납. 이것도 내놨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는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무공천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과거에 선거쯤에서 각 정당이 내놨던 정치개혁안과 아주 흡사하죠. 그리고 오늘 4번째로 국회의원 숫자 줄이겠습니다까지 내놓은 겁니다. 자, 요건데요, 요건 박찬환 교수님하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님께 똑같은 질문인데, 오늘 박찬환 교수님. 네. 근데 이게 일단 요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도 아까 말했는데 이 박성준 의원님께서는 지금 막 난사다, 막 던지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연일 뭔가 이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민한테 하는 제안도 있지만 민주당 보고 하는 제안도 있었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은 계속 약간 반응만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까지 내놓은 소위 정치 개혁 이 시리즈, 저는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의원 내각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제입니다. 그럼 정치라는 게 뭐 국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정치는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문제점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사면해가지고 원인인 사람이 다시 또 출마하는 거 문제고요. 가족이 특검법이 올라왔는데 거부하는 게 문제고요. 국무위원들 국무총리 보고 나가서 이념 전쟁 안 하냐고 왜 안 나가서 싸우냐라고 몰아붙이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대형 참사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즉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나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용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한 국회 개혁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난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건 아주 의도된 선거 프레임이다. 지금의 어떤 정치 혐오를 갖다가 부추기고 이것의 원인이 마치 국회에만 있는 것처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인인 것처럼 이거 몰고 가기 위한 거다. 그래서 보고요. 정치개혁을 얘기하려면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고 용산으로 옮겨갔는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심화되고 깊어지고 문제점이 더 심각해졌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양쪽 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나는 진정성을 믿겠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이런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치개혁 차원의 내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선거 앞두고 던진 거거든요. 아까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여론의 어떤 반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이거는 어떤 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예. 특히 싫어하지는 않아요. 나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얘기할 수 있어. 올바른 얘기라고 봐요.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내로남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응을 좀 보였죠. 어떤 평가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미 법률안으로 발의한 정치개혁안을 강조하는 등 좋은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말한 불체포 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므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제한하는 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말은 다른 우리도 어떤 구상이 있습니다. 그거 준비되는 대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 제안한 거 협의할 의사가 있어요.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우리 박성준 의원이 난사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난사가 아니라 아주 지금 정밀 타격을 하고 있다. 잠깐만요. 난사와 정밀 타격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금 두 분 다르게 보고 계시다는 뜻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어떤 이야기를 공사석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현재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점을 국회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불신이 지금 국민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 개혁을 통해서 불신을 조금이라도 타개하는 것이 지금 여야를 넘어서 지금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연일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정밀 타격을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아주 계획되고 고민된 끝에 나온 어떤 정치 개혁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민주당이 이런 어떤 정치 개혁, 정치 혁신에 대해서 좀 경쟁을 통해서 총선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심 혹은 좀 비아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익표 대표 같은 경우 이야기했던 우리가 먼저 냈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속된 경우에 이제 세비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민주당 법안이 있거든요. 근데 뭐 법안만 냈다는 것뿐이지 뭐 구체적으로 당론이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그 최종 검거형 이상 확정되면 재판 기간 중에도 다 세비 반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간 동안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불구속 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기간만 세비 반납하는 거하고 이제 재판 기간 전체에 세비 반납 이거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였던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30석 줄이자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그때 당시에 크게 주목을 못 받은 것은 그때 이제 국회 전원위라도 있는데 근데 논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은 이게 중대선거구냐 소선구냐부터 해서 비례제를 뭐 병리평할 거니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흐트러져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 20대 되고 난 다음에 딱 되자마자 이 문제를 이제 건드리게 된 다음에 논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할 수 있는 문제고 저는 의원 정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명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총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각계 각층에서 지금 허리띠를 둘러매야 되는데 국회도 저는 이제 정수를 이제는 마냥 300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이런 식의 좀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총선 기간입니다. 총선에서 당에서 이제 정치개혁이 그런 어떤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위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어떤 개혁안을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 계양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국회의원 숫자 250명까지 한번 줄이면 어떨까요? 이 제안을 꺼내놓은 건데 사실은 이 제안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동행했던 인물 오늘도 주목받고 있죠?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오늘 선언을 꺼내놨어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를 방탄마기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 발을 디디는 곳이라면 그게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길을 막는 돌덩이이기 때문에 치우러 어디든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회 행사에는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제 전화를 드려서 제 뜻을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님, 뭐 예상대로입니다. 개항을 출마 선언을 오늘 사실 했어요. 근데 굉장히 명확하게 한 셈인데 본인이 도전하겠다. 그리고 여기 험지 아니고 격전지다라는 얘기하면서 동시에 도전지라고 뭐 그러죠.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돌덩어리에 비해서 돌덩이에 비유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대구 경북 신년교회 프레스센터에서 했는데 그때 원희룡 장관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 돌덩이 표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예. 씩 웃으시던데 저는 아마 전직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라서 돌덩이를 연상한다. 혹시 썼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그 정치인으로서 참 저런 모습은 저는 굉장히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개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우리 당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송영길 대표도 뭐 5선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곳인데 참 쉽지 않은 곳에 그렇게 도전을 해서 정말 제대로 당당하게 붙어보겠다. 특히 방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한번 걷어내겠다. 이런 어떤 표현을 돌덩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저는 저런 어떤 자세가 저희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원희룡 어떤 전 장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나름대로 큰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중진분들도 이런 유사한 도전을 더 할 거로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선도적인 지금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서 좀 자극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동훈 장관이래요. 이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 해 도전하겠다는 걸 누가 봐도 오늘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인데 아직까지 계양을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출마한다 이런 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보이는 정황이 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민주당 예비후보 검증을 했었죠. 여기에 적격 판정을 일단 받았어요. 저 지역구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의정활동 계획서가 만들어졌었는데 여기에 지역활동에 관한 서술이 있어요. 그럼 활동 계획서인데 지역이라고 그러면 계양을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거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규모를 키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정황을 보면 계양을에 또다시 출마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박성준 의원님,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 다시 한번 출마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좀 정해진 겁니까? 아직은 미정 상태입니까? 이제 당대표가 결정할 사안이고요. 예.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도와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당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에 당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청사진이 나오고 거기서 당대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그 이후에 이제 발표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의원이 한 지역구에 가서 터전을 갖는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지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엄중함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그것을 이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희룡 그 전 장관이 저렇게 인천 계양을 한다라는 것은 정치인의 하나의 어떤 노림수가 분명히 있는데 그 노림수가 어떤 거냐. 무리수가 되거나 승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전형적인 무리수를 띄우는 것 같아요. 무리수로 보십니까? 승부수가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정책 입지를 위해서 승부수를 띄운다고 생각하지만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고 무리수인데 돌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돌덩이에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 저게요. 저 돌덩이에 본인이 넘어갈 수 있다 그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도전자 입장에서 저런 표현을 썼을 때는 결국은 돌덩이에 넘어가는 형국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제 지금의 예. 가장 큰 문제의 당사자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 문제만 불거져 나오고 실질적으로 의혹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의혹의 돌덩어리를 만든 사람이 원희룡 전 장관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서울 양평고속도로 그 의혹이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예. 그 실제 그것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됐습니까? 그거 하나 제대로 풀지 못했던 의혹의 당사자이자 그 의혹의 돌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장관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무리수를 띄웁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총선에 출마해서 저렇게 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박성준에게 짧은 추가 질문 예. 하나 드릴게요. 그럼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근데 예. 원희룡 전 장관의 도전은 뭐 무리수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해 주는데 그 앞서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좀 설명해 예.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 그리고 혹시라도 비례대표 출마할 가능성 이거는 일단은 모르지만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 당 대표는 예. 이제 한 지역구를 또 대표하기도 하지만 예. 전체적인 총선을 지휘하는 그렇습니다. 지휘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선거 전략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판단하게 돼 있고 예. 그 가운데에서 당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거는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은 남아 있다 판단이.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도 있고 당의 전반적인 흐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출마해서 이거는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이 뭐 지난해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은 약간 비판적인 발언 입장 이거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오늘 결국에는 예상대로 도전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 지난해 여러 가지 발언이 좀 있거든요.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오늘은 돌덩인데 앞서서 또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했군요. 강명구 변호사. 예. 오늘 강민구 변호사 오늘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원희룡 전 장관 사실상 뭐 출마 선언 지금 굉장히 강하게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때는 이거는 꽃놀이패입니다. 오.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인천 계양을이라는 데는 뭐 민주당에서 6번 내리 이긴 만큼 예.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예. 원희룡 전 장관이 물론 여태껏 선거에서 거의 패배한 적이 없을 만큼 그 대단한 정치인이지만 예. 과연 이제 그런 어떤 지역적인 어떠한 그 불리함을 이기고 더군다나 상대당의 당 대표를 상대로 정면 도전을 했을 때 반드시 본인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저런 선언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라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본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헌신과 희생이다. 어차피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탄생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 중진들의 어떤 그 양보와 희생 비워야지 이제 새로운 또 인재들이 영입이 되고 국민들이 눈에서 볼 때는 예. 그러한 어떠한 정당 그러니까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양심 있는 정당에 더 표가 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자신네들이 어떤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걸 포기하고 막 이런 게 아름다운 후퇴가 나온다면은 예. 국민의힘 전체가 만약에 그러니까 전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서 설사 진다 하더라도 그건 작은 전투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1등 공신으로 분명히 그 평가받을 것이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뭐 장관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국회의원이라는 직에 그렇게 연연할 만한 정치인 수준이 아닙니다. 예. 본인도 아마 언젠가는 대권을 노리고 큰 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믿져야 본전인 게임이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를 보고 진짜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출마를 안 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결국은
당대표로서 이거는 뭐 국회의원직은 비례대표를 어떻게든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전투에서 이길지 모르지만 이 총선이란 전쟁에서는 민주당 전체를 패배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수가 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전 장관의 도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망갈 수가 없는 수예요. 그리고 예. 원희룡 장관이 만에 하나 정말 예. 이 총선에서 이긴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으로 생명이 거의 끝날 겁니다. 반면에 졌다고 쳐도 원희룡 장관은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어떠한 양보 예. 이렇게 추앙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빅픽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영 교수님, 이른바 언론에서는 이거를 앞서서도 그랬어요. 명룡대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명룡대전의 가능성이 일단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사가 돼서 실제 총선에서 격돌이 이루어진다면 이 승패에 대한 부담은 누가 더 큰 걸까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당연히 승패에 대한 부담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더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그건 너무 현역 당연한- 의원인 분이 더 부담이 크다.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저는 원희룡 장관 오늘 이 발언들 아까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분 총선에 가 있는데 몸은 지금 마음은 대선에 가 있는 거예요. 대선이요? 지금 말은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겠다 그러는데 예. 지금 속은 윤석열 대통령 또는 여당 지지층을 다음 대선 경선에서 내가 가져오겠다. 오롯이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몸은 지금 총선에 가까이 있지만 눈이나 머릿속은 저기 멀리 있는 대선을 보고 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의 돌덩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방탄의 돌덩이만 있습니까? 방탄의 용산에 가면 벽도 있어요. 가족 특권 거부하시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 대통령 거부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여권 이번 윤 정부 내각 출신들 보면 아까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예. 완전 내로남불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예. 이제 총선만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예, 총선을 좁히면. 예, 총선으로 좁혀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예.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헌신입니다. 질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기면 좋은 거지만 지더라도 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위해서 예. 그리고 지지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몸 다 불살랐다. 그러니 다음 대선에서 나 지지해 다오. 예. 이 얘기인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총선 출마지만 대선을 바라보면서 뭔가 포석을 딱 오늘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요. 아무튼 오늘 인천 계양에서 있었던 국민의힘의 행사인데 오늘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 동행을 한 인물인데 요 선언을 하면서 오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아 이건 총선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진짜 언론에서 작년서부터 이게 또 뭐 명룡대전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 상황이 가능성이 좀 짙게 보이는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커피 기획설 이준석 왜? 커피가 기획이 된 거다? 커피 기획설 이준석은 왜일까?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요.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요새 많이 꺼내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죠. 그거 이상한데요? 그거 뭡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들어보시죠.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1992 이후에 우승을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조롱의 의미거든요. 1992년 이후로 너희는 우승 못해봤지라는 얘기가 물론 아니겠지만은 부산에 힙한 아이템 하나 장착하고 하셨다. 뭐 특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향적인 발언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보조 반찬만 건드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세계 최고의 꽁치구이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횟집에 손님을 모을 수 있겠냐라는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정치인이 되기를 결심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위치를 어디에 놓고 계신지를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보는 아무리 봐도 본인이 준비된 대권주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화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행보도 그렇고 지역 순방 행보도 그렇고. 걔가 계속 뭔가 좀 비판적이고 쓴소리인가요? 비판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보면은 이른바
1992년 맨투맨 티셔츠 이거 가지고도 그게 조롱이지 그게 무슨 뭐 응원입니까?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꽁치까지 꺼내놨죠.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커피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2022년 5월 18일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장관이 됐을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 출근하면서 특정 어떤 브랜드의 커피를 이렇게 들고 출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갑자기 일거리면서 그 커피 이거 기획된 것 같다. 근데 한동훈 장관 집과 이 청사, 법무부 청사 사이에는 저 커피 가게가 없거든요. 출근길에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거 일부러 커피 구해서 뭔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놉니다. 그래서 이게 막 얘기가 회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확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시 이 이준석 전 대표가 문제 삼은 그 날짜에 오전에는 광주 5.18 묘지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한동훈 당시 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청사를 출근했거든요. 근데 서울역에는 저 매장이 있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저기서 살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앞서서 그 집하고 청사 사이에 없는데 그거 어디서 구한 겁니까? 일부러 보여주려고 샀죠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강민구 변호사.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왜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런 커피 얘기까지 꺼내면서 비판을 하는 걸까요? 지금 사실은 그 요즘 뉴스를 틀면은요. 예. 거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대다수를 장식하고 뉴스에 좀 많습니다. 예. 사실. 그 이준석 이제 뭐 대표가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도 이제 뭐 스파트라이트를 받으려면은 스파트라이트 강한 데 가서 얼쩡거려야지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얼쩡거렸다는 네.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상대로 뭔가 시비를 걸어야지만 뭐 이슈도 되고 또 자신의 존재감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거는 약간 헛발질을 한 겁니다. 커피요? 예. 사실 팩트를 제대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동선에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동선 그리고 또 출근 시간도 아니었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다가 KTX 타고 약간 서울역에서 오후쯤 됐죠, 오후쯤. 오후 한 2시 몇 분에 이제 그 청사로 들어오면서 뭐 식사를 안 하셨는지 그 서울역에서 아마 사갖고 오신 것 같은데 예. 뭐 어떻게 보면 기획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은 보통 뭐 저 정도의 위치라면은 그런 거를 이제 뭐 수행원들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면 정치적인 감각이 아주 좋아요. 본인도 물론 정치에 대해서 뜻이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예컨대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손에 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이렇게 백 같은 걸 메고 나오고 뭔가 이렇게 바바리도 일반적인 코트가 아니라 좀 젊은 사람들이 입는 주윤발 스타일의 바바리를 입고 주윤발 스타일이요. 예.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도와줄 수도 있고 저 던 무슨 저 커피를 갖고 오는 것도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젊은 사람의 이미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바쁘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전 누군가가 저거를 뭐 알려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나쁜 겁니까? 정치라는 사람이 다 그런 컨설팅 받고 뭐 얼굴도 메이크업도 받고 뭐 하지 않습니까? 스타일도 뭐 옷 같은 것도 다 스타일리스트한테 또 코디 받고 이런 거를 비난하는 거는 같은 정치인으로 볼 때 별로 이렇게 어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은 뭔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상대방을 비난을 해야지 저런 어떤 뭐랄까 본류에서 벗어난 그리고 팩트 파인딩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의 어떤 비난은 잘못하면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박정희 교수님. 다른 거는 뭐, 그러니까 윤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어떤 현안에서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차치하고요.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1992년 맨투맨 티셔츠, 이거 부산에 가서 착용한 이 옷이잖아요. 근데 그게 당시에는 그때 그 야구팀이 우승했던 연도를 생각해서 입은 거다라는 게 처음 나왔던데 이준석 전 대표 반응 그거 조롱 아닙니까? 조롱? 이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커피 가지고 이거 뭔가 기획됐군요. 커피점 집하고 청사 사이에 없는데 뭡니까? 이렇게 문제를 삼았단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는 왜 그런 겁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거랑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비례 관계라고 봐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가서 그 위기를 돌파할 것이냐. 사실은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봅니다. 혁신위였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부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왜 갔습니까, 부산에? 이준석 전 대표 잡으러 간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자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가가 올라가면 이준석 전 대표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네, 겁니까? 근데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응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정치인들마다 특색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사실은 셀럽 출신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셀럽이 누구냐? 몇 년 전에, 5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이었어요. 조국 전 장관이 텀블러 들고 다니면 그거 좋다는 사람, 지지층에서는 좋다 그러고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욕했습니다. 또 뭐라 그러고요. 타고 다니는 차, 옷, 뭐 아무튼 이런 셀럽들은 항상 그 하고 다니는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몇 년 만에 예.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지난 그 법무장관 시절에 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셀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다니는 옷, 뭐 콜라, 예. 뭐 모든 것들, 심지어 머리까지 뭐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다 보니. 예.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이런 감성 정치에 의존하는 셀럽 정치죠, 한마디로. 내용은 안 보이는데 온통 언론에서는 그 셀럽의 그 옷이나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예. 도대체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려다 보니 뭔가 어그로를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건 건데. 약간 뭐가 좀 엇나갔나요? 그렇죠. 그 시비 건 근데 게? 커피는 좀 잘못 집은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잠깐만요.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내가 바로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홍석준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박성준 두 분께 똑같이 드릴게요. 요 상황에 대해서 또 한 소리 하신 분이 있습니다. 화면에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사실 그동안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별로였죠. 관계가 굉장히 서로 쓴소리 좀 주고받는 관계좀 됐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네요. 이준석은 얼마나 더 추해질까? 추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는 가짜뉴스, 이거 아마 커피 관련된 얘기 같은데요.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한동훈 위원장의 모든 관심 뺏긴 열등감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는데 이거 먼저 홍석준 의원님. 혹시요.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 목소리 내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앞서 조금 분석을 해보면 정치권에 가서 이런 분석이 나와요. 혹시 총선 뒤에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거나 뭔가 합치는 거를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반응 보이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 당연히 그런 어떤 뭐 생각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적 영역에서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최소한 자기 이상의 어떤 사람과 뭐 말을 또 뭐 섞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나갔지만 뭐 나중에 또 합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게 되면 향후 어떤 뭐 대권에 가장 또 유력한 어떤 경쟁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될 수도 있으니 뭐 그런 것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는 좀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좀 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셈이요? 그래서 소위 뭐 부러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셈이 나다 보니까 뭐 사소한 한 가지라도 조금 뭐 문제 제기 내지는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횟집에서 꽁치 비유를 했는데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정치 개혁, 국회 혁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어떤 내용을 던지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젊은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 이야기 멘트를 하지 않고 뭐 커피나 이런 도넛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미 그 메인 메뉴가 이미 차려져 있는데 사이드 메뉴만 보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샘에 따른 어떤 조금 시각이 너무 좀 좁혀지지 않은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 의원님. 둘의 뭐 관계를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모습이라는 게 지금 보면 가방, 책, 도넛, 1992년 티 이런 거 보면은 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저렇게 튀는 건 연예인입니까? 튀게? 스며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에게 스며들고 진정화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도자는 피와 땀과 눈물을 같이 흘려야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튀는 정치를 한단 말이죠. 함께 젖어들고 울고 웃고 국민의 마음을 아픈 것을 보듬어주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무슨
있지도 않은 동료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동료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썼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과 고난과 행군을 하면서 역경을 거치면서 정말로 동료 의식을 느껴야 그게 동료심이 되는 건데 자기가 쓴다고 해서 그 정치 언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많은 정치적 과정과 역경을 겪으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외국에서 썼던 용어라고 하는 동료심을 갖다가 쓰니까 국민들이 볼 때 낯설은 거예요. 저는 정치를 이렇게 튀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흘리면서 그럴 때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던 이태원 참사에 있었던 그 국민들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최수근 상병 관련된 어머니 만나서 부모님 만나서 내가 이런 사람들 손잡아주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법과 원칙을 또 얘기하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나왔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과도한 지금 검찰의 전횡을 통해서 민주주의 퇴행을 했고 특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별화하라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왔는데 저렇게 튀는 정치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당과 관련된 상황을 요모조모 다양한 각도에서 좀 짚어드렸고요. 여러분 모두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모두를 바다에 쏟아 넣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갑니다. 새로운 미래에 걸맞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5, 60석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1차 목표는 설 이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간다는 원칙은 오히려 그분이 더 먼저 얘기를 했었지요. 네네. 여기서 그분은 이준석 전 대표고요. 그리고 앞서서 총선에서 50에서 60석 최소한 이 정도 희망 그리고 전망도 한다 나왔어요. 그리고 박성준 의원님. 그럼 신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신당의 총선 목표가 50에서 60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이제 냉정한 것이죠. 뭐냐면 그 시점에 현역의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 DNA에 있는 현역들이 이것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그 정치적인 감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이낙연 신당에 현역 의원이 누가 가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점수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당의 방향성 아니겠어요? 그 방향이 과연 옳으냐?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 방향이 옳지 않다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낙제점을 받은 거고 거기서 또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하는 그룹이 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연대라고 하는 빅텐트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합종 연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소진과 장애의 합종 연행책, 합종책이라고 하는 진나라의 강대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약소국인 6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약자 연합을 통해서 강대국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약자 연합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연행책이라고 하는 강자 중심의 정책에 의해서 깨지는 거거든요. 역사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소수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되기 어렵고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출발 자체가 되게 이미 어려운 점에 왔고 그것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지 어찌 모르는데 지금 어디서 50, 60석을 벌써 얘기하십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이행커님이 했으니까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몇 성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런 얘기를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성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예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올 테니까 그러한 평가를 해서 내가 그런 표를 받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이미 몇 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저는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 그냥 굉장히 약간 냉혹한 논평을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관심사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가장 먼저 좀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은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당 준비를 가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알려졌어요. 각각의 신당은 이름도 있지만 당색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보면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대표인데 이거는 짙은 오렌지색 같죠? 오렌지색 계통이고요. 여기 보면 새로운 미래,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당의 일단 가칭처럼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뭐 짙은 바다색 같기도 하고요. 뭐 일반적으로 남색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색깔이 정해졌어요. 사뭇 다른 색깔이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손을 잡느냐 어떠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늘 공개됐지만 이 내용을 만든 거는 며칠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요 연대와 관련해서 두 인물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 또 결이 다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들의 고려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걸 포함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지금은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거대한 잘못에 맞서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물길에 합류하는 것이고 지금은 따로 또 같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도 협력해 나가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은 저희가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민구 변호사.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약간 다릅니까? 지금 입장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로가 지금 필요는 하지만 각자 주도권을 자기가 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러면 합한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결국은 그 얘기죠. 뭐 사실 이 개인적인 어떤 동업 관계도 참 이게 친구 간에도 동업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 양측의 적장들이었던 거예요. 적장? 예, 적장들이었던 거죠. 당대표들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각자의 당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채 나와서 이제 물론 당장 불안하니까 텐트 안에서 만나고는 싶겠지만 텐트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잠깐 머무는 데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각자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신념이라든가 또 그동안 살아온 어떤 결이 완전히 다른 칼라입니다. 이번에 그 당 그 칼라에서도 나와 있어요. 당색에서도 그 당색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저 당 색깔을 보면은 그 두 정치인의 색깔이 명확히 다르다라는 거를 색깔이 좀 많이 다르네요. 대비가 될 정도로 다르네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이념적인 그 차이도 있고 뭐 유상범 의원이 말했듯이 화학적으로 이거는 결합이 좀 어려울 거고 또 한 가지는 설사 이게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각자의 어떤 그 주도권, 헤게모니 쟁탈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혹시 탈당을 하더라도 이게 다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저기 그 미래대 연합 쪽으로도 또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이번 총선에서 3번 기호를 누가 받느냐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3번 기호를 받으려면 최소한 7명 의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준석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탈락하거나 탈락할 사람이 한 6명, 7명이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시간을 끌면서 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할 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제 공천 그 과정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갈 때는 이준석 전 없죠. 대표의 신당밖에 없다. 민주당은 나눠지지만 이준석은 지금 혼자서 이걸 다 받기 때문에 결국은 7명 이상 딱 쌓인다 싶으면은 굳이 당 색깔이 다른 이낙연 신당하고 합당을 한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대담에서 얘기한 국민의 뜻이란 취지의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그 뜻입니까? 저는 그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이 흘러가는 추이를 봤을 때 본인은 시간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충분히 자기 쪽으로 넘어왔다 싶으면은 합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계산적인 어떤 게 깔려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불안하죠. 예, 지금 민주당은 지금 막 갈라져 있고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정말 이게 말로만 5, 60석 얘기하다가 진짜 너무나 처참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잘못하다가 예. 당 색깔이 전혀 다른 이낙연 대표하고 손을 잡았다가 오히려 본인의 어떠한 그 콘크리트 지지층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고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까지도 무너지기 때문에 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짙은 오렌지색과 짙은 바다색이 섞이면 무슨 색깔이 나오는 걸까요? 아까 당색을 보니까 딱 대비가 될 정도로 좀 선명하게 이 다른 색깔인데 지금 뭔가 연대, 손을 잡자, 좀 더 나가면 합당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한 분은 여당에 계신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뭔가 이 신당들의 연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시죠. 지지 개발이 이질적이고 이념과 노선이 지금까지 완전히 달랐는데 그 화학적 결합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말했듯이 결국 떴다방 수준의 총선을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연합이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뭐 이렇게 각기 지금 당들을 맺는다고 다 나왔는데 예. 가능한 것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지. 그걸 다 한꺼번에 묶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낙연 대표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또 이준석 지금 저희 전 대표가 지향하는 뭐가 또 뭐냐, 이것이 서로 합체가 돼야 될 텐데 예. 그게 그렇게 쉽게 합체되기 힘들 거예요. 홍석준 의원님.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여야에서 모두 당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기도 했고요. 뭐 과거에 정치 활동도 있지만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는 정치권 인사로 늘 꼽히는데 이거 뭐 낙준 연대가 되겠습니까? 약간 이 반응이네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인 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다양한 어떤 뭐 당을 뭐 넘나들면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분의 좀 뭐 말씀이 상당히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지금 이낙연, 이준석 두 분이 지금 현재 사실은 각기 당에서 나와서 하나의 좀 텐트에서 좀 모여서 한 어떤 필요성은 뭐 기호 3번이라든지 예, 예. 또 당이 좀 더 커지면 운영에 따른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때문에 필요성은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역정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조금은 소극적인 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걸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 손학규 전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뭐 세게 공격도 하고 하면서 당이 합쳐졌을 경우에 당 지도부를 둘러싸고 얼마만큼 당 운영이 어렵고 그 안에서 어떤 좀 합이 힘든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시차를 조금 늦추는 것 같고 또한 이 결합은 사실 이제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그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선거제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제가 지금 병립형으로 되면은 같이 어떤 묶일 가능성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지금 현재의 어떤 체제로 예. 된다면은 사실은 소수 당도 나름대로 어떤 그 비율에 따른 어떤 의석을 가질 가능성이 예.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제에 따라서도 이런 어떤 빅텐트의 어떤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박상훈 교수님께서는요,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질문을 제가 바꿔서 지금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떴다방 수준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민주당 소속이신 박성준 의원도 이게 그렇게 뭐 잘 되겠습니까? 라는 전망을 좀 살짝 섞어 주셨는데 이게 정말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연대 자체가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 않으니까 약간 이거를 파급력을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그럼 저는 현실성이 지금 떨어지는 시기라고 봐요. 떨어지는 시기다. 명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제3의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제3의 선택지 정치를 가장 오래 하신 정치인이 누구냐 하면 안철수 대표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10년 했는데도 안 돼서 국민의힘 들어갔어요. 아니 이제까지 민주당 당대표를 지내시고 총리를 지내신 분이 소위 양당 체계의 한편에 계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3의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믿나요? 지지층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과 싸우더라도 예를 들어 정치인들은 당이 다르면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잖아요. 근데 표를 던지는 입장. 예를 들어 내가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를 신당을 표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신당이랑 합치면은요 표 주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 표가 이낙연 신당만 있을 때는 어차피 우리 편이고 나중에 돌아올 표지만 이준석 신당하고 합치면은 이게 윤석열로 갈지 한동훈으로 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 그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요. 내 표가 나중에 우리 편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표 던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 있어서 이게 지금 여당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뭔가 좀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쪽에 뭔가 흐름으로 간다. 이거 겁나면은 표 안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자의 어떤 길을 걷는다면 선거 제도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떤 화학적 결합 이거는 어렵다고 봐요. 시너지 내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선거 배지가 모자라가지고 3당을 만들기 위해서 3번 받기 위해서 느슨한 선거 연합을 한다? 그거는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래서 파급력이 큰 제3당이 짧은 시간에 나오고 국민들에게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는다. 지금 구도에서는 그렇게 쉬운 구도는 아니에요. 추가 질문 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뭔가 손을 잡는 것 또는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한 발 빼는 듯해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 말을 하는 게.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만 꺼내놓는 이유가 향후 약간 똑같은 질문입니다. 국민의힘으로 총선 뒤에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요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아까 당 색깔 로고 주황색이잖아요. 약간 붉은색, 붉은 계열이에요. 약간 그 계열이라고 다시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또 이낙연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비 남색이잖아요. 파란색에 또 출발한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가 실패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그 다음 기회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그럼요.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좀 가능하면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급한 사람이 하게 돼 있거든요. 누가 더 급하냐? 이낙연 신당이 더 급합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이미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다음 대선 때까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아직 나이가 젊죠. 그렇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 어떤 그 감정의 선, 지지의 선을 넘는 게 안 넘으면서 실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네 분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은 두 전직 당대표 각자의 상황이 좀 다르다. 나이만 다른 게 아니라 상황도 다르다. 약간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듯합니다. 텃밭인 호남 지지율이 최근에 좀 내려갔다. 이런 지지율 결과가 좀 있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이유, 배경이 있을까? 무슨 일일까? 요걸 좀 분석해 볼 예정인데 우선 최근에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거의 매일같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오늘 민주당을 탈당 선언합니다.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에 남아있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묶어서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연속해서 계속 탈당을 했군요. 그리고 오늘도 탈당 선언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저는 더불어민주당 1000명의 청년 당원들과 함께 오늘 민주당을 떠납니다. 이제 민주당은 돈봉투와 성비위 같은 당내 부패와 비리가 터져도
반성과 성찰은 없고 기득권만 지키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인 박성준 의원님, 이런 탈당 행렬이 괜찮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걱정 안 하십니까? 정치의 큰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메인스트림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큰 흐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 정치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어떤 탈당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죠. 그건 뭐냐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본당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예. 하는 판단에 의해서 다른 당에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메인과 주류가 예. 이 당의 흐름은 민당은 뭐냐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고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의 가장 중심 세력이 어디냐 할 때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거예요. 총선 공천받기도 어렵고 실제 내가 여기서 터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 다시 한번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사이드로 가는 거죠. 사이드로 가서 그 당에서 내가 정치적인 한번 도약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역대 모든 총선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은 어디서 주냐면 예. 결국은 이번에 윤석열 정권의 정권 심판론을 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 누구냐, 중심 세력이 누구냐, 예. 주도 세력이 누구냐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투표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지류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리면 네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한다고 좀 알려졌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하게 되면 탈당이 조금 탈당선이 좀 잦아들까요?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 예. 이 당에서 민주당의 간판을 가지고 출마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탈당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민주당 얘기인데요. 일단 탈당이 최근에 거의 연일 탈당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좀 더 있을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이 화면에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오늘 것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것도 있는데 두 가지 여론조사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선 이쪽 거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이게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특히 호남 지역, 광주, 전라 지역,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만 뽑은 겁니다. 근데요, 지금 이달 11일, 12일 조사에서는 54%였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는 67.9%, 그러니까 거의 70%에 가까이 되는데 13.9%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게 전국 조사 가운데 특정 지역 부분만 숫자를 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오차 범위가 좀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큰 차이를 좀 보인 거거든요. 한 주 사이에. 그리고요. 다음 조사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공개됐는데 이게 13에서 14일 조사했을 때는 47.7%.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50%가 안 되게 나왔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는 68.2입니다. 앞선 조사 숫자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낙폭이 더 큽니다. 20.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왜 그런 걸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박찬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폭이 커요, 하락세가. 이게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떨어진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지지층, 특히 호남 민심은요. 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분열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분당하는 거. 왜? 야당이 이제까지 항상 선거를 앞두고 소위 말해서 분열과 통합의 역사를 계속 이어왔어요. 항상 서로 싸우고 분당해 있다가도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뭐 통일민주당 무슨 민주당 그래가지고 근데 선거 앞두고는 항상 모였거든요. 소위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석 달 앞두고 당이 두 개로 나뉜 거예요. 이거를 좋아할 호남 민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저희가 전했지만 그 계속 이어진 탈당 행렬, 탈당 기자회견 이런 모습에 호남의 유권자 분들이 살짝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 말해서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신당에 손을 들어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싸늘합니다 민심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앉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럼 잘했다고 보느냐? 너네 도대체 뭐 하고 있니? 지금 선거 석 달 앞두고. 그게 저 숫자로 나오는 그게 저 겁니까? 숫자에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탈당 쇼크. 이
소위 탈당 쇼크가 지지율에 반영된 거다. 일시적인 저는 효과라고 보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선거를 예. 앞두고 조정이 될 텐데 문제는 아까 앞서서 우리가 화면에서 봤듯이 예. 기성 정치인들이 탈당하는 거는 뭐 앞에 박성준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 노선과 또는 뭐 공천을 둘러싼 탈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청년들 1000명 탈당하는 거. 오늘 그렇죠. 오늘 있었던 겁니다. 뭐 뒤에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위 그 젠더 감수성 관련된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론에 취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총선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게 예. 저 안에는 단순한 민주당 지지층들의 불만만 들어있는 건 아니라 민주당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뭐가 부족한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 계기라고 봅니다. 강민구 변호사께서는 저 지지율 결과 호남만 따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좀 낙폭이 좀 커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우리 박창환 교수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고 또 거기서도 또 이준석이라는 또 전 대표가 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최근에 떨어졌냐면은 물론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그 피습을 당한 뒤로 당무를 상당히 오랜 기간 안 받고 그 사이에 이 한동훈 그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뭐 아까 우리 저기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그것이 뭐 정치인으로서 뭐 보여주기식 뭐 정치 쇼다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총선을 지금 100일도 안 남긴 이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뭐 대단한 정치적인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수도 없고 예.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일단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서 어떻게든지 국민의 어떤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거를 예상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정치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한테 뭐 컨설팅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예. 기존 정치인보다 오히려 좀 세련되게 그리고 뭐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모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뭔가 좀 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좀 그런 게 약했죠.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정치 개혁을 하면서 특히 국회의원의 어떤 기득권 이런 걸 많이 포기하는 뭔가 비움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최근에 뭐 문제된 어떤 성비 어떤 분들도 최근에 뭐 이렇게 한두 분 나가시긴 했지만 포기하시긴 했지만 예. 상당히 버티다가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한 어떤 실망 그리고 또 민주당의 어떤 그 당내 민주화가 안 되고 자꾸만 어떤 사당화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물론 그런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뭔가 여기는 꿈틀거린다 이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듯한 아직 결과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꾸만 제시를 하고 약속을 하니까 이런 거로 인한 어떤 반사적인 어떤 불이익이 지금 그 호남의 어떤 민심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하는 거다. 저쪽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네 왜 팔짱 끼고 놀고 있냐? 이런 어떤 호남 어떤 민심의 어떤 그 질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 보름 정도 당무 공백기가 됐죠. 내일 이제 복귀할 예정이라고 좀 알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경쟁 정당 상황 그리고 당내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약간 잡음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다음 준비된 요 내용은요. 최근에 이거 연일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정리가 된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명박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현근택 변호사 관련 사안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자, 현근택 예비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단호하고 엄격히. 그리고 나서요. 오늘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이 공천관리위원장의 무게를 따지면 이거는 간단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단호하게 대한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가 이번 선거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밝혔다. 불출마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춥니다.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핵심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 그동안 뭐 합의문이냐 무슨 발언문이냐 이런 게 나온 게 총선 출마 혹시 관련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결국엔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박성준 의원님. 이재명 대표 내일 업무 복귀하는데 일단 부담을 하나를 덜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복귀와 뭐 현근택 전 부원장과의 어떤 연관성에서 이렇게 뭐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현근택 전 부원장의 이 성희롱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불거져 나오면서 윤리감찰단에 이제 감찰이 진행돼 왔던 과정이었죠. 그러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고 합의문 작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다시 이제 감찰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과정이었고 예. 이 자체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그러면 결국 현근택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부원장 같은 경우는 총선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예. 전체적인 선거 구도라든가 전체적인 선거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또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거를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관위 입장에서 나온 거죠. 공관위원장 입장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한 큰 흐름에서 현근택 부원장이 예. 이것을 받아들이고 사퇴하고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글쎄 이걸 뭐 예상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남 중원에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윤영찬 의원이에요. 사실은 윤영찬 의원은 이른바 비명계로 꼽혔고 현근택 변호사는 친명계로 뽑혀서 굉장히 약간 갈등 관계도 있었고 네네. 그런데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불출마를 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윤영찬 의원이 유리하게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윤영찬 의원님과도 저도 같은 언론계 출신에서 워낙 가깝게 지냈어요. 예. 근데 이제 정치적 노선이 이제 당내에서 약간 좀 다르시죠? 완전히 색깔이. 달라져가지고 예. 지난번에 이재명 이낙연 대표 이제 회동할 때 예. 윤영찬 선배에게 제가 선배 내가 예전에 그렇게 친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그러면서 이제 있어요. 뼈 있는 예. 농담도 서로 이제 하게 됐는데 정치는 있잖아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근택 부원장이 꼭 불출마했다고 해서 윤영찬 의원에게 뭐 유리하다. 또 윤영찬 의원은 자기의 또 승부수를 가지고 정치를 또 하는 거고요. 그 싸움이 또 이어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유불리를 항상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근택 변호사가 시작이 된 게 사실은 이른바 이제 문자 파동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때 또 공교롭게 윤영찬 의원은 탈당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온갖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군요. 결국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영찬 의원과 관련된 질문을 살짝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권익위가 뭔가를 좀 밝혔어요.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필수부 응급 헬기를 이용하여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안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러니까 응급헬기, 소방 응급헬기 탄 거에 대해서 조사해보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오늘요, 오후에. 그리고 비슷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엽니다. 장면 보시죠. 정치 테러, 은폐수사, 정부 당국 규탄한다. 정쟁과 음모론으로 빠지게 한 주요한 책임은 정부 여당과 경찰에 있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권익위는 뭔가 이 헬기 관련된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 정치 테러 이거 뭔가 은폐하고 있다. 경찰 수사 문제 많다. 규탄 대회까지 열었어요. 이거 계속 총선 때까지 그냥 갈등으로 가는 겁니까? 이 사안으로 지금? 예,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사실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은폐하고 뭐 자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소방본부에서 그냥 뭐 열상으로 뭐 한 이게 또 뭐 숨긴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또 뭐 특검 뭐 국조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예. 사실 뭐 그럴 사항이 전혀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더 잘하는 병원으로 뭐 이송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부산 예. 지역의 의료진들, 부산 시민들의 굉장히 좀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 국민들에게나 민주당에 제가 볼 때는 하등에 좀 좋은 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권익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헬기 건은 사실은 그 권역별 그 외상 응급 어떤 센터에서 그렇게 응급 헬기로 이동하니까 사례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응급 헬기를 와서 부산대라든지 예를 들면 경북대라든지 권역별 그 응급 외상 센터가 있는 것을 이동을 해야지 기존에 응급 외상 센터에서 이동을 헬기로 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결국 이제 천준호 어떤 실장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뭐 권익위에서 조사하면 뭐 나올 사항이라고 보이죠. 박찬환 교수님은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게 계속 또 그냥 서로 약간 격돌하는 모양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해당 부서 소방청에서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이재명 대표의 서울 이송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과정과 절차에 따르면은 병원에 요청이 있고 의사가 같이 탑승을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절차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30여 차례 이송이 있었답니다. 이거 소방청의 오늘 그 회견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오히려 권익위가 이러려고 전현희 밀어냈냐. 아니 접수되면 다 조사합니까 권익위가? 그러면 예를 들어 국정원장이 외국 기업에다가 자신의 집 사무실 임대해 준 거, 고액 임대한 거 이거 접수하면 조사할 건가요? 그리고 부산청에서 이재명 대표 그 범행 저지르신 분, 그분 비공개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접수하면 다 해줄 건가요? 접수됐다고 권익위가 절차상 문제 없다고 소방청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권익위가 조사한다? 그럼 아무리 봐도 이거는 권익위가 지금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왜 권익위가 소위 말해서 밀어내기가 됐는지를 또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해서 좀 씁쓸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피습 사건 발생했을 때 이게 대단한 큰 비극이었잖아요. 정치적 테러, 비극 이랬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게 약간 다툼의 거리, 뭔가 서로 공격을 하는 거리, 그리고 뭐 약간 음모론 같은 얘기까지 주장까지 곁들여지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걸로 좀 파장이 비쳤는데 오늘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점령, 초토화. 뭡니까 지금 점령, 초토화. 이거 연일 협박 중이거든요 지금.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우선 이와 관련된 오늘 나온 얘기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얘기 영상으로 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서서는 초토화라더니 이제는 점령한다 그래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런 북한의 김정은의 이 연일 협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나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오늘 나와 계신데요. 아니 얼마 전 작년인가요? 그때 무슨 대사변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러더니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전쟁 얘기를 막 대놓고 얘기하면서 이번엔 점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뭐 적대국까지 뭐 간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지금 한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의 내용도 좀 보면은 사실은 그 텍스트 거의 대부분 내용은 자기네 먹고 사는 얘기로 채워져 있어요. 경제 문제, 농촌,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부품을 잘 생산해야 된다는 것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하거든요. 그 끝에 지금 한 5분의 1 정도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워낙 근데 좀 센 말들을 강합니까?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는 대사변, 뭐 영토 점령, 초토화, 그 초토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랑 대응 그 초점이 조금 다르죠. 우리는 그 북한에 대해서 정권과 주민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경향이 우리는 좀 있죠. 분리해요. 그렇죠. 김정은 정권이 좀 변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미 정상이 썼죠. 우리는 그러니까 북한의 종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정권 종말 쓰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냥 우리에 대해서는 다 영토 점령, 초토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뭐 예. 초토화예요 지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우리 일반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내부에서의 여론들이 조금 이제 여기저기 좀 갈릴 수 있고 이 과거에는 이거 가지고 또 이게 남남 갈등이나 여론 분열들이 많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상대적으로는 약간 조금 잠잠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총선을 좀 앞두고는 이런 얘기가 자꾸 몇 번 나오고 실제로 좀 움직임이 보이고 하면은 그럼 뭐 좀 어쨌든 그 남남 간의 갈등이 좀 부추겨지고 총선을 좀 앞두고 여론 분열들이 좀 있겠죠. 이제 이런 거는 부수적 효과를 또 바라는 거고 실제로는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어쨌든 한미가 우리를 자꾸 치려고 하니 우리는 우리 길을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핵무력을 강화하는 지금 시간을 많이 벌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총선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데 북한도 우리의 총선을 보면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꺼내놓는 겁니까? 뭐 그쵸,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근데 총선에 어느 당이 집권을 해야 자기들한테 유리할까? 이건 또 북한이 좀 근데 굉장히 계산하기 좀 힘든 문제예요. 북한 같은 경우야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니까 지도자만 결정하면은 뭐 그냥 간다고 쳐도 우리는 뭐 국회에서 혹시 뭐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북 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이 될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전국 현황들을 보면 워낙 여러 가지 국내 정치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북 문제를 가지고 대북 문제 전환해가지고 뭐 민족의 앞길을 새로 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의도에서 할 여유가 사실은 좀 없어 보이거든요. 아마 이거 김정은 위원장도 모르지 않을 거라서 좀 계산법이 좀 복잡할 겁니다. 과거 이제 군부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대에 있을 때는 이게 민주와 반민주 이게 선이 이게 명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기에는 조금 더 편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여러모로 좀 뭔가 그 여론 공작, 갈등 분열 부추기는 거 선전전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 근데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지금 기회와 호기가 좀 있죠. 이게 신냉전 질서라고 하는 혼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 혼자 신냉전 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틈에서 러시아하고 협력이 공고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군사 과학기술, 우주과학기술들 많이 이제 수입도 해오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갈등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고 있고 양안 관계도 지금 또 긴장 관계 놓여 있고 할 때 이럴 때 자기들도 무기 개발하면서 어쨌든 자기들 시간표대로 가면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상황. 그게 아마 2024년을 통과하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셈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이런 협박 지금은 뭐 점령 초토하니까 이거는 뭐 전쟁을 하자는 소리잖아요, 지금요.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와 함께 다음 보시면은 대남기구 폐지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남북 대화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근데 사실은 이 남북 대남기구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많이 만들었고 활성화됐던 기구인데 이것까지 다 폐지시킨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북한이 내부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경제난, 특히 이제 식량난이 심각하니까 뭔가 북한 주민들 향해서 뭐 이 관심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일각에선 특히 미국의 전문가 일각에서는요. 이게 좀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한다. 과거와 달리. 진짜 뭔가 큰 도발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과거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할 때 그때는 우리의 핵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같은 민족인 남쪽에 쏠 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선대까지 논리였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실제 그런 인식들을 계속 내비쳐 왔었죠. 근데 이제 적대적인 교전 국가, 두 개의 국가라고 하면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그냥 국가면은 교전 국가, 적대 국가면은 네가 나를 치려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칠 수 있다.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북한이 갖고 있는 걸 쓸 수 있다. 그렇죠. 핵무기 선제 사용. 이제 이거는 재작년부터 북이 공공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무려 법제화까지 했는데 핵 예. 선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핵 선제 사용을 하는 거는 북한이 판단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미가 어떻게 움직여서 내가 맞을 것 같다. 이게 때려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은 북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럼 그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은 같은 민족의 핵을 쓰는 게 아니라 교전 국가인 대한민국의 핵을 쓴다. 예.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죄의식이 조금 덜한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점점 낮추는 논리를 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전쟁 이야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요. 약간 미국 얘기 좀 해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다시 대선에 출마했잖아요. 공화당 후보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스스로 매일 각별하다고 얘기를 막 이렇게 자랑처럼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미국 이 공화당의 첫 경선이 이제 끝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Winter is roaring across the United States. Winter storms are bringing life-threatening. So brave the weather and go out and save America, because that's what you're doing. This is really about saving our country. Remember, you can't sit home. If you're sick as a dog, you say, darling, I gotta make it. Even if you vote and then pass away, it's worth it, remember? 죽는 한이 있어도 투표를 하고 죽으라는 겁니까? 뭐 저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웃긴 합니다만. 그리고요, 이게 이제 이 공화당의 첫 후보 경선, 그러니까 아이오와 주 현장인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과반을 넘어가면서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 김정은 얘기를 또 꺼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보겠습니다. Look at North Korea.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But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We were going to have a war with them, and they have a massive nuclear stockpile, possibly as big as anybody. 자, 정대진 교수님,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여기서 이제 경선하는 와중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또 이렇게 자기 또 친하다, 관계 있다, 이걸 꺼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 뭐든지 내가 바이든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의 외교 지난 한 3년간의 성적표를 한번 보시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어정쩡한 철수, 막기럽지 못한 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바이든 외교가 성공한 곳이 없어요. 그 유일하게 한미일 협력을 좀 공고히 해놓은 데가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입니까? 유일한 성공 사례인데 여기서는 근데 내가 그 전엔 이미 북한의 김정은하고도 이미 얘기를 해봤고 한미일 협력 원래 동맹하고 친하던 거 그게 더 협력 강화하는 게 그게 무슨 성과냐. 공화당의 전 대통령도 누구도 그리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은 난 한 적이 있고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완전히 또 새로운 접근으로 미국을 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어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예. 그리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미지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냥 핵을 가진 로켓맨 정도로 좀 알고 있고 예. 그냥 혐오와 증오 정도일 건데 그거 다 상쇄시키고 내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바이든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계속 내비치는 게 어쨌든 자기 자랑하는 게 이제 트럼프는 지금 하는 일인 것이죠. 원래 뭐 자기 자랑을 보통 입에 달고 다는 정치인 중에 하나긴 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릅니다만 가정을 해보면 미국과 북한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과 북한 관계가 그게 알 수 없는 이제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게 있어요. 지금 하던 대로 좀 하게 될 거고. 예. 그리고 북한하고 크게 무슨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슨 크게 전쟁이 계획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날 상황들도 높아지진 않도록 관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새 갑자기 대화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또. 네, 그러다 안 한다 그랬다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뭐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하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중국에 만약에 막기 위한 자기 장기말처럼 쓰겠다. 그러면 아마 거의 모든 걸 또 내던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또 대화를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뭐냐면 우리를 패싱하고 북미가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 그게 벌어질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는 어쨌든 예측 가능하고 예. 한미 동맹 공고한 지금 시스템이 유지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 한미 동맹의 이게 정교한 외교 시스템이 갈지
안 갈지 그거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달린 문제죠.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4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의 시대로 이제 접어든다 더 그렇게 보입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와 달리 북한이 이른바 이 핵무력을 더 고도화시켜놨잖아요. 이건 변수가 안 됩니다. 더 변수가 될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적으로 하노이 트라우마를 극복 못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하노이 트라우마 예. 트럼프한테 대통령 수 맞은 거를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대화의 문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 이제 이러면 더욱더 한반도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이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니라 또 미국의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이것도 좀 뭔가 변수가 된다 좀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